문장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언어 형식이다. 그 참 이 정의를 보면 최소한의, 그지? 최소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문장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건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 자,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의미상으로 완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완결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니까 의미적으로 완결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문장이야. 그런데 얘는 의미적 조건만 충족하면 안 되고 다음 조건들도 충족을 해야 하니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구성입니다. 이때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성분으로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한다는 거지. 요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예문을 봤을 때 나는 문장이 아니야. 아니다. 왜 아니지? 요걸 두 번째 조건으로 설명을 한다면 서술어가 없으니까. 그지? 자, 세 번째 조건은 바로 형식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건 바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 그러니까 예컨대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문장이 아니야, 문장이야. 문장이 아니야, 아니야. 문장이 아니야, 아니야. 문장이 아니야, 아니야. 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절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띄어쓰기가 두 번 되어 있다. 그러면 몇 어절이지? 자, 띄어쓰기가 두 번 되어 있다. 자, 뭐 하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한 거잖아. 이거 막대기를 두 번 자르면은 몇 개의 덩어리가 나오느냐. 야, 이것도 목소리가 높아지네. 어찌됐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절보다 큰 단위가 구입니다.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절이나 문장 안에 쓰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본다면은 저 꽃이,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저 꽃이 매우 아름답다. 요거를 의미상으로 쪼갰을 때 저 꽃이 매우 이렇게 쪼개면 이상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매우의 품사가 뭐야? 부사란 말이야.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부사나 부사어는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구로 쪼개면 관형어랑 주어 요거를 한 단위로, 그 다음에 매우 아름답다 부사어랑 서술어를 한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역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인 건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구도 이 어절 이상이었고 지금 보는 절도 이 어절 이상이었다. 그러면 분명히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야 할 텐데, 이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즉 주술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는 주술 관계가 없고 절은 주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녀석은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 라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건 바로 주성분. 이때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 구성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성분이 뭐다? 바로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작 또는 상태, 성질의 주체. 요때 이제 요게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성분? 서술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 뭐다? 주어다. 대개 요 주어의 형태는 누가나 또는 무엇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연, 그 관계연의
격조사를 살펴봤는데 격조사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게 바로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에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가 깨서 에서가 있었다. 그러면 어때?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었다. 그러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 물론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쓰이거나 때로는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거는 우리 국어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보조사 때문에 주어가 되는 건 아니라 분명히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했지. 왜 그랬는지는 지난 강의를 보면 알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본다면 꽃이 피었다. 그러면 더 보고 말 것도 할 거 없이 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 동작의 상지, 성태 이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 대명사 체언이죠. 체언에 주격조사 가가 붙었으니까 주어. 아버지께서 요거는 높임의 주격조사지. 자, 그녀는 아름답다. 요게 이제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예인데 사실은 뭐다? 는이 아니라 그녀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서술어는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형태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때 이제 어찌하다라고 하면은 품사로 따졌을 때 동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떠하다라고 한다면은 형용사. 그 다음에 무엇이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체언의 서술격 조사. 요 형태가 바로 서술어를 실현하는 세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쉬워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히려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서술어가 뭔지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요 서술어의 자릿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교재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표시가 된 거 보니까 우리 주원이 들어가갖고 한번 훑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면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건 그 서술어가 단 하나의 문장 성분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의 문장 성분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되겠지. 왜?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을 테니까.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일단 주어는 당연히 한 자리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는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에 보어 중 하나입니다. 아직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보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자, 아기가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이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 이 녀석은 일단 주어 한 자리 그리고 밥을 그러면 이때 밥을은 그렇지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싸우다라는 서술어를 봤을 때 주어는 당연히 들어가고 한 자리. 그 다음에 친구와 자,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야. 수의적 성분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현지가 싸우다라고 친구와라는 문장 성분을 생략해보자. 그러면 의미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나? 우리 국어에서는 의미가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친구와는 친구라는 체언에 와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건데 이때 친구와라는 부사어는 일반적인 부사어와 달리 꼭 있어야 하는 부사어다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어찌됐든 두 개의 성분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되다라고 하는 것. 자, 되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찌링찌링찌링찌링 하는 게 있어야 돼. 우리 왜 할 때 되다나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성분은 보어다 라고 했단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요 되다 아니다와 같은 특수한 서술어는 주어뿐만 아니라 주어를 보충하는 말, 즉 보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는 주격조사 이가 아니라 복격조사 이가 되는 것이겠지. 자, 세 자리 서술어도 있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그냥 통으로 외워야 할 것 같아. 주어는 당연히 한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한 자리,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 한 자리. 그래서 세 개를 요구한다. 그러면 예문을 봅시다. 주다 라는 서술어를 봤을 때 누가 주었다? 그러면 병수가 주었다. 주어 한 자리. 뭐를 주었다?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목적어 한 자리.
이제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지.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병수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면 왠지 문장이 되는 것 같아.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주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상대방까지 나와야지 의미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까지 요구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어떻게 실현하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야 되겠지. 얘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대신 보조사가 쓰이거나 또는 생략되기도 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건 목적격 조사 을을 뿐이다 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는 자, 또 방금 전에 다 얘기를 했어. 서술어 되다 아니다. 딱 요 녀석. 요 두 개의 서술어 앞에서 주어를 보충하는 말. 어떻게 실현하느냐? 복격조사 이와 가를 결합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주격조사 이 가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서술어나 또는 성분의 개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 요거는 어떤 영역이다. 의문이다. 단어다. 문장이다. 중세국어다. 아, 성분이 나왔으니까 문장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그러면 딱 요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보기를 보면서 문장 성분 분석부터 해야 돼. 자, 그러면 보기부터 보자. 무조건 서술어부터 찾는다. 누가? 뭐가 유리한 거야? 주어는? 그렇지. 이곳의 지형, 뭐 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어찌됐든 지형이라고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이 유리한 거야. 그런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일단 주어는 하나 나왔고 남은 녀석들이 이제 뭐가 있어? 목적어. 또 필수적 부사어. 또 보어. 이렇게 해 잡아놓고 여기 안에 이제 어떤 녀석들이 들어갔는지 보면 되겠지. 왜냐면 이건 결과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목적어. 이 지형이 침입을 유리하다. 말 돼, 안 돼? 이 지형이 외적의 침입을 유리하다. 아니지. 그러니까 유리하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지 않아. 자, 보어 볼까? 왜 그런지 알겠지? 이 몰아가는 거야. 자, 근데 애초에 보어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보어라고 했을 땐 무조건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어디에도 되다 아니다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보어가 될 가능성도 없어. 그럼 뭐만 남았어? 필수적 부사어만 남았다. 그러면 이때 부사어, 즉 필수적 부사어의 범위를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라고 해서 요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요렇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나 이때 이 문장에서 부사어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 막기에.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맞는데 요거를 놓친 거지. 우리 중3 때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했었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형식 형태소를 봤을 때 의, 을, 기, 에 연결 어미가 없어. 그럼 얘는 이어진 문장이 아니야.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있어 이제? 아는 문장일 텐데 아는 문장은 무엇보다 절표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기. 그럼 여기 있네. 그러면 자 다시 자 우리 요렇게 아는 문장 보면 의심이 되는 녀석 어떻게 해? 바깥으로 빼내잖아. 그러면 외적의 침입을 막다가 되는 거야. 대신 여기에다가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뭐를 만든 거야? 명사절을 만든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명사절에 뭐를 붙였어? 에라는 부사격조사를 붙여서 명사절이 이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사실 이제 주원이가 맞기에 요것만을 부사어로 봐서 유리하다가 몇 자리 서술어인지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하자면은 명사절 전체가 부사어라는 거지. 어찌됐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몇 자리 서술어다? 2자리 서술어다. 어떤 걸 요구했느냐?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제 답지를 보면서 보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속했다 서술어입니다. 뭐가 속했어? 광물이 속했다. 자, 주어 하나 떴어. 그 다음에 광물이 속해? 속했어. 속했어. 누가요? 광물이 속했어. 그러면 이때 귀금속이라는 부사어는 수의적 부사어다, 필수적 부사어다? 필수적 부사어다. 그러면 주어와 필부가 나와서 요거 몇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어? 2자리 서술어다.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최초에 선택했던 5번을 한번 분석해보자. 자, 보냈습니다. 서술어. 누가 보냈어요? 내가 보낸 거겠죠. 자, 하나 떴습니다. 자, 보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자, 목적어 요구하니 안 하니? 하지. 그러면 마침 여기 있네. 그래서 목적어가 떴으니 일단 요 시점에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나? 나는 구호품을 보냈다. 나는 구호품을 보냈어. 조원아, 내가 보냈어. 내가 선물 보냈어. 선물 보냈다. 어디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봐, 나한테 안 물어보잖아? 선물 보냈어. 내가 선물 보냈어. 내가 아이패드 보냈어. 그럼 이제 어때? 기분 좋아하고 이제 집에 가겠지. 집에 가서 엄마 나한테 온 거 없어? 없는데? 아, 있을 거야. 뭐 원장님이 아이패드 보낸 거 없어? 무슨 소리야. 다음 수업 시간에 와갖고 쌤 아이패드 보내셨다면서요. 네 형한테. 그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수의 지역이라고 하는 필부도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은 몇 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성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부속성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속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꾸며주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수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대표적으로 관용어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관용어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관용어를 지금 다루기 전에 이미 앞에서 몇 차례 관용어가 뭔지 살펴봤는데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용어를 만드느냐? 그러면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로 지금까지 수업했을 때는 3가지를 얘기했는데 크게 잡자면은 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 일단 첫 번째, 관형사는 관용어가 된다. 그래서 친구가 새 옷을 샀다라고 하면 이때 새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있는 옷을 꾸며준다. 그러니까 품사를 따지자면은 관형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문장 성분으로 따지자면 관용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을 때 당연히 관형격 조사 의는 관용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언어 간의 관형사형 어미. 요거 전성어미였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용언, 동사나 형용사는 체언을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용언과 체언 사이에 접착제가 필요하니 그 접착제가 바로 요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다. 그래서 관용사형어미라고 하면 은는을던 이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요 위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이를 따지자면 관형격 조사 의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되어 있겠지. 근데 우리 국어는 이 조사가 되게 중요한데 웃기게도 또 조사를 잘 생략해. 그래서 요 관형격 조사 의를 생각해버리면은 그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골의 기능이 뭐냐, 문법적 기능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요 뒤에 있는 풍경을 꾸며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때는 요 체언 단독으로
요 뒤에 있는 또 다른 체온을 꾸며주고 있으니 얘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어입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꾸며줄 텐데 관용어가 체온을 주로 꾸며준다면 부사어는 야, 우리 품사할 때 배웠잖아. 부사는 뭐다? 인사였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부사어를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부사는 부사어가 되겠고요. 또 부사격,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어 간에 부사형 어미를 붙여도 된다. 부사형 어미는 뭐 사실 목록을 이렇게 명확하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빼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형 어미의 개가 있는 걸 몰랐어. 모른다 하더라도 성분을 따져봤을 때 얘가 서술어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얘도 뭐 같아? 서술어 같단 말이야. 그러면 바깥으로 빼내는 거지. 빼냈을 때 꽃이 예쁘다가 되겠고 요때 다시 이게 서술어, 이게 주어다.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니까 뭐야? 2어절 이상이고 당연히 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때 이 절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요 뒤에 있는 피었다 라는 서술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요때 다 대신에 붙은 개가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부사형 전성어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 부속 성분에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 관용어와 부사어는 다 수의적 성분입니다. 수의적이라고 하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는 거야. 또는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뜻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부사어 중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건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서술어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어는 문장 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의 특징을 잘 살펴봐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춰서 올바른 완결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이 필수적 부사어를 생략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놓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주어 철수가 무엇을 목적어를 근데 놓았어? 누가요? 내가 놨어. 뭐를요? 내가 책을 놨어. 어디에요? 그래서 책상 위에, 요 위에라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독립성분입니다. 자, 주성분이나 부속성분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것이 독립성분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탄사입니다. 우리 감탄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체온의 혹격조사라고 해서 혹격조사라고 하면 뭐 아야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았습니까? 이 녀석들이 붙었을 때 독립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왠지 정의가 요 뒤에 있는 이것과 연결이 되니까 요거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사실은 정의가 없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충분히 어때요? 문장으로서 딱 제대로 갖추고 있다 볼 수가 있거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정의는 굳이 이게 뒤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문장과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시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 왜 품사 보고 나서 품사 통용을 살펴봤듯이 이 문장 성분을 배웠으니까 문장 성분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할 텐데 첫 번째 이슈는 문장 성분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할 때 구어 상황에서는 문장 성분을 쉽게 생략해. 그지? 먹었어? 아까 준 거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먹었어? 그러면 왜 목적어,
주어를 생략하냐 하면, 자, 다시. 아까 내가 뭘 줬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과자를 주고 나서 이제 한 10분 있다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주현아, 먹었어? 먹었어? 그러면, 누가요?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야. 네가 먹었냐고. 뭐를요? 이렇게 안 물어봐. 왜 그러냐면, 요 지금 담화 상황에서 너와 나 사이에 공통된 뭔가 있기 때문이야. 과자를 줬고, 그걸 먹었고, 그지? 그래서 구어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장 성분이 잘 생략되는데, 문어 상황에서 생략이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자, 정국은 오늘부터 시작한다. 정국이? 자,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시작한다. 그럼 서술어죠. 누가? 정국이가. 뭐를? 근데 오늘부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시작한다라고, 시작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올바른 성분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야, 중의적 표현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 6개는 다 잘 다뤄지는 거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수식 범위와 관련된 중의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수원의 화성을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관형어의 수식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즉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다운이라는 관형어가 바로 뒤에 있는 수원을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화성을 꾸며주는 건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쉼표를 붙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성분을 좀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중의성이 있겠는데요. 남자친구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 보다라고 하는 조사가 이 부사격 조사인데 요 부사격 조사의 의미가 뭐냐? 그렇다면 비교라는 거지, 비교. 그렇다면 비교라고 하는 건 항상 기준,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남자친구가 나 vs 영화. 그러니까 사람이랑 영화 둘 중에.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교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영화를 좋아하고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영화를 좋아하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이제 주어의 중의적 표현인데 부모님이 보고 싶은 군인이 많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보고 싶은 군인, 그러니까 주어가 부모님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군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요걸 목적어로 쓴다라고 한다면 누가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오히려 군인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가 주어인데 요때 이제 요 뒤에 있는 군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주어가 되고 어떤 게 주어가 되고 이런 중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참 예전에 한참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왜 이제 부정문이라고 하면은 않다, 뭐 아니다, 못하다, 안, 못 이런 표현들이 있잖니? 학생들이 학교에 다 오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다면은 이때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즉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두 명 정도는 온 거지. 그러니까 다 오지 않은 것뿐이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동이라고 하는 건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동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먹다라는 행위를 어머니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떠다 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그러니까 지시만 한 거고 그 행위가 이제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래서 요 사동과 관련해서는 요 먹다라는 행위가 어머니가 했다 아니면 아이가 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의 완료나 진행과 관련된 중의성도 있는데 연주가 운동화를 신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을 얘기한단 말이야. 너 지금 뭐해? 밥 먹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그런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주가 운동화를 신은 채로 있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끝났고 그 끝난 행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때 1번은 완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행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즉시 막 이렇게 신발끈을 이렇게 매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중의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하지 않고 보면은 뭐 특별히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당연하지. 왜? 중의적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의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분 간의 호응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주술관계. 눈이 거세게 불었다. 아유, 불다의 뜻이 뭐야? 이게 어떻게 눈이랑 호응할 수 있겠어? 그치? 요런 거 참 많이 틀리지. 요번에 유신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에 2학기 기말고사에 요거 성분 간의 호응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녀의 단점이 밥을 빨리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서술어가 먹다다. 그러면 뭐가 먹는 거야? 주어가 단점이니까 단점이 먹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요때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겠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먹다를 살리고 싶으면 앞에 있는 단점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반대로 단점을 살리고 싶으면 서술어를 고쳐야 되겠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를 고쳐줬어. 그래서 단점이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서술어를 이렇게 고쳐주면은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어와 서술어. 왜냐하면 부사어가 인싸기는 하지만 대개 서술어를 주로 꾸며주니까 요 녀석들도 호응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요 결코라고 하는 부사어 있지. 요 녀석은 늘 부정서술어. 부정서술어와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결코라고 하는 부사어는 애초에 그 부사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서술어도 어때? 부정서술어와 호응을 이루어야 되겠지. 비단도 마찬가지야. 부정서술어와 어울리고요. 별로도 부정서술어와 어울리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목적어와 서술어가 되겠는데, 요런 거 많이 틀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히 얘기하거나 급히 글을 쓰다가 보면은 친구가 춤과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있는데, 이 서술어와 관련된 목적어가 노래를과 춤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 과가 접속조사잖아. 접속조사라고 하는 건 똑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목적어로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은 과 앞에 있는 춤도 목적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춤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과연 불렀다라고 하는 서술어랑 제대로 호응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귀찮더라도 춤에 대한 올바른 서술어를 추가해주고, 즉 분리를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은 목적어 서술어가 제대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